저는 장모님을 업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한겨울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는 강물 속에서 하반신 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을 등에 지고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총성이 울릴 수도 있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사위가 아니라 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북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민철입니다. 평안북도의 작은 탄광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용접공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남자. 그저 아내와 장모님 세 식구가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2019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모님이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으셨고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 해도 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허름한 진료소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장모님을 간단히 진찰하더니 고개만 저으며 나갔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선고였습니다. 하반신 마비, 회복 불가능, 그리고 배급 중단 대상. 북에서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의 짐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노인이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권리조차 사라집니다. 그날 저녁 보이부 요원 2명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동무 나오시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후어보더니 장모님이 누워 계신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국가가 돌볼 수 없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 못하는 사람은 배급 대상이 아니오. 가족이 알아서 책임지시오. 단 국가의 짐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쌀도 약도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 그리고 민원 넣지 말라. 요원들이 나간 후 아내는 장모님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국가가 버린다면 내가 지킨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제 근무 배정에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됐을 뿐입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쓸모없는 가족을 돌보는 놈은 당에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밤마다 창밖을 지켜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우리를 감시하는 눈들. 어느 날 새벽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죽는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도망쳐야 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떡해요? 엄마는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업고 간다. 미쳤어요. 국경까지 어떻게? 죽어도 같이 나가는 거야. 여기 남으면 어차피 죽어. 그럼 차라리 살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 그날 밤부터 우리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래 지도를 구했고 아내는 조금씩 식량을 모았습니다. 장모님은 모든 걸 아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2주 후 우리는 더 이상 공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망자였습니다. 출발은 2020년 1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 저는 장모님을 업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업겠습니다. 장모님은 제 등에 매달리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철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을 업고 마을을 벗어나는 순간 저는 법적으로 국가 반역자가 됩니다. 탈북 시도는 그 자체로 중범죄, 가족을 데려가는 건 가중처벌, 척발되면 정치범 수용소 직행.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바짝 업어올리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쌓인 비탈길을 한 발 한 발 올라갔습니다. 장모님은 제 등에서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민철아, 나 좀 내려줘. 안 됩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는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첫날 밤, 우리는 산속 동굴 같은 곳에 숨었습니다.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나면 들킵니다. 추위에 떨며 서로를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게 짖는 소리. 모든 소리가 추격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모님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나 버리고 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짐이야. 나 때문에 너희가 잡히면. 어머니.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셋이 같이 가거나 같이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 같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죽음을 상대로 한 전쟁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중국 국경 쪽으로 가는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고 모든 재산을 털어 선금을 보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국경에서 20km 떨어진 산속이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안 오는 건가? 돈만 먹고 도망친 건가? 그때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민철이냐? 네. 왜 셋이냐? 둘이라고 했잖아. 장모님입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브로커는 손전등으로 장모님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 못 걷잖아. 제가 업고 갑니다. 안 돼. 왜 안 됩니까? 돈은 다 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다 죽어. 속도가 느려지면 경비대한테 걸려. 그럼 전원 총살이야. 그래도 그 여자 버려. 브로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만 데려와. 그게 최선이다. 늙은이 하나 때문에 젊은이 둘이 죽을 순 없잖아.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엄마 없이는 못 가요. 그럼 너희 다 여기 남아. 나는 간다. 브로커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비켜.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할 거 없어. 장사는 장사야. 리스크가 크면 안 해. 돈 더 드리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걸리면 나도 죽는다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를 죽이고 가십시오. 뭐? 장모님 버리는 것보다 제가 죽는 게 낫습니다. 만약 제가 장모님을 버리고 국경을 넘는다면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짐승일 뿐이에요. 브로커는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친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미친놈이네. 죄송합니다. 좋아. 그렇게 고집부리면 그렇게 죽어라. 나는 모른다. 혼자 알아서 가.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아무런 길잡이도 아무런 도움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떨었습니다. 민철 씨, 이제 어떡해요? 저는 장모님을 다시 업었습니다. 우리끼리 간다. 어떡해요? 모르겠어. 그냥 간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공식 루트도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국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우리는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식량은 떨어졌고 물은 눈을 녹여 마셨습니다. 장모님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장모님은 제 등에 기대어 숨만 가까스로 쉬고 계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장모님을 내려놓고 눈을 비비며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내가 장모님의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하지만 장모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는 건가? 저는 장모님의 가슴에 귀를 댔습니다. 똑, 똑, 희미하지만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셔. 아직 살아계셔. 저는 황급히 장모님을 다시 업었습니다. 민철 씨, 어머니가 아직 안 끝났어. 가야 해. 하지만 이대로 멈추면 진짜 끝나.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시야는 흐려졌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더 걸었을 때 장모님이 작게 신음하셨습니다. 어머니. 장모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민철아. 네, 저 여기 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경찰도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그 자체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17일째. 우리는 드디어 강이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은 얼지 않았습니다.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며 부딪히고 깨지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생각보다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건너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뼈를 찢는 듯한 차가움. 이 물에 들어가면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제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내 어머니. 나는 여기까지만 가도 된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둘이서 가거라. 나는 여기 남을게. 어머니. 나 때문에 너희가 강에서 죽으면 그게 더 고통스럽다. 장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어. 나 같은 늙은이 하나 때문에 안 됩니다. 저는 장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는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 왜? 왜냐하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기 너머가 끝이 아니에요. 저기 너머에서 우리 셋이 같이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합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없이는 못 가요. 장모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다시 업었습니다. 그리고 강물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말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내가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강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저는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발이 땅을 딛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장모님의 무게가 갑자기 2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민철 씨. 아내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물속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장모님이 제 등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순간 저는 팔로 장모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물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발이 바닥을 찾았습니다. 저는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콸. 수면 위로 고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물을 뱉었습니다. 장모님은 제 품에 안겨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장모님은 대답 대신 제 어깨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민철 씨, 버리지 마요.
제발 버리지 마요. 안 버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버려. 저는 장모님을 다시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물은 점점 얕아졌습니다. 무릎까지, 종아리까지, 발목까지, 그리고 마침내 땅. 단단한 땅이 발밑에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건넜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해냈어. 아내가 저와 장모님을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추위도 공포도 고통도 그 순간만큼은 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잃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버틴다는 걸. 중국 땅에 발을 디딘 후 우리는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붙잡히면 다시 북으로 송환됩니다. 저희는 조선족 마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한 목사님이 우리를 숨겨주셨고 몇 달 후 한국행 루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2020년 8월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장모님을 업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모시는 게 익숙합니다. 저는 장모님을 업고 입국장을 통과했습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짜 자유를. 지금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용접 기술로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아내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여전히 걷지 못하시지만 매주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여전히 장모님을 업고 병원에 갑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말합니다. 와,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사위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합니다. 이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이건요. 저는 장모님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기록입니다. 저는 장모님을 업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저를 인간으로 남게 했습니다. 사람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지만 사랑이 없으면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짐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업어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진실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